그래, 뭐. 간단히 치르자. 장례식장 빈소 한켠에서 큰아들이 말했다. 입에는 침이 마르도록 커피를 빨아대면서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창을 들여다보던 중이었다. 작은 딸은 그 옆에서 흘깃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꽃 하나 없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이모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근조한 정중히 사양합니다 했다고 해. 엄마 원래 그런 거 싫어했잖아. 엄마가 그걸 싫어했겠어. 돈 아까워서 안 샀겠지. 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뾰족하게 손톱을 정리하며 다시 핸드폰을 켰다. 어머니는 전날 저녁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이웃 아주머니의 신고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자연사로 보입니다 한마디만 남겼다. 가족들은 바빴다. 일주일에 2번은 회식, 아이 학원 픽업, 주말 캠핑.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연락도 뜸했고 명절마다 찾아와선 손주들 이름 헷갈리며 김치통만 잔뜩 들고 나타났었다. 냄새 나니까 현관에 좀 놔둬, 엄마. 우리 집 김치 먹는 사람 없어, 엄마. 그 말에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며 웃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도 사람들은 바쁘기만 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하얀 국화가 한 무더기 놓인 작은 빈소. 친척도 몇 명 오지 않았고 조문객도 드물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평생 그랬듯 조용하고 얌전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분주했고 시끄럽지 않은 대신 냉정했다. 상조회사에서 도우미 불러줄까? 굳이 뭐하러?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엄마 유품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버려. 가져갈 것도 없잖아. 이불에 냄새 밴 것도 버리고 냉장고 비우고 돈 되는 건 없겠지? 있으면 우리가 몰랐겠냐. 그 말에 서로가 킬킬 웃었다. 그 웃음은 가난한 엄마에 대한 오랜 비하였고 그동안의 무관심을 덮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틀 뒤 장례가 끝나자마자 큰아들은 트럭 한 대를 부르더니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반지하. 곰팡이 핀 벽지, 꺼져 있는 냉장고, 낡은 전기레인지, 그리고 싱크대 위엔 몇 장 남은 노란 메모지. 전기세 내기, 고추 말리기, 달걀 삶기. 딸은 메모지를 보고 피식 웃었다. 엄마답냐, 뭘 이렇게까지 다 적어놨어. 응, 고생하셨지 뭐. 근데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했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였잖아. 쌓여도 말릴 사람도 없었겠지. 자식들은 대충 쓰레기 봉투를 열고 옷가지, 책자, 낡은 베개를 마구 담기 시작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안방 구석에 오래된 수납장을 열다가 갑자기 멈췄다. 이건 뭐야? 그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얇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A사 용지가 들어갈 크기의 얇은 가방.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쉽게 열렸다. 안에는 얇은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겠지. 하지만 이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거야. 새 자식은 얼굴을 마주봤다. 뭔데 이거? 뭔가 있어? 유서야? 큰아들은 봉투를 낚아채듯 뺏어 들었다. 그러고는 입으로 뜯어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 그리고 낯선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등기 부등본? 그가 목소리를 떨며 펼쳤다. 잠깐만, 이 주소 나 아는데. 강서구 공항동? 여기가 어딘지 알아? 거기 공항길 대로변 아니야? 어머니 명의야.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뭐? 이 빌딩 시세가 20억은 넘을 텐데. 딸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작은 아들은 바닥에 앉아 편지를 다시 들춰봤다.
그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내 가진 걸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너희는 그걸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봤을 테니까. 내가 돈이 없던 게 아니야.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면 너희는 나를 더는 엄마가 아닌 돈줄로 볼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안 말했다. 일부러 지하방에서 살았다. 일부러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록 뒀다. 그게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문장을 바라봤다. 무시하게 두는 게 시험이었다고. 큰아들은 한참 동안 입술을 떨었다. 그러다 분노하듯 외쳤다.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왜 숨겨? 왜 이렇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딸이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겠지. 그 순간 무언가 더 들어있는 걸 느낀 큰아들은 봉투를 완전히 털어냈다. 안쪽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와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유언은 그 금고 안에 있다. 그리고 유산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큰아들 재우는 멍하니 손에 든 메모를 내려다봤다. 금고 비밀번호 0214. 2월 14일. 막내딸 수지는 중얼거리며 순간 눈을 치켜떴다. 엄마 생일? 아니야. 그건 5월인데. 그럼? 잠시 침묵. 그리고 둘째인 성우가 툭 내뱉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정적? 그 말에 세 자식은 동시에 말문이 막혔다. 그 금고에 숨긴 마지막 유언, 그 비밀번호가 아버지의 기일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철저한 계획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트럭에 실린 금고는 무겁고 오래된 것이었다. 시계를 맞추듯 딸깍 소리가 날 때마다 자식들의 심장도 같이 떨렸다. 진짜 유언장은 여기 안에 있다. 부드럽게 열린 문 안에는 가죽 커버로 감싼 서류 바인더 하나와 작은 녹색 노트 한 권, 그리고 봉투가 있었다. 봉투 위엔 정갈한 글씨. 내 선택이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재훈은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증된 정식 유언장 4본, 그리고 법무법인 도장이 찍힌 봉인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바인더를 꺼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법정유언장. 피상속인 김옥자 1939년생. 유언집행일 20XX 년 3월 18일. 본인은 살아 생전 아래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서울 강서구 공항동 5층 빌딩 시가 약 21억 원. 국민은행 정기예금 계좌 3건 총 3억 2천만 원. 한국전력공사, KT엔드지, 삼성생명 등 주식 다수 평가액 약 1억 원. 기타 임대 수익 채권 및 현금 자산. 본인의 전 재산은 다음과 같이 처분함. 마이너스 전 재산의 100%를 최은서 양에게 상속함. 단, 최은서 양이 이를 거절할 경우 전액은 대한노인연합복지재단에 기부함. 단, 김옥자의 자녀 김재훈, 김성우, 김수지에겐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음. 최은서. 그게 누구야? 수지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장난하냐 이게 지금. 은서. 누구야? 우리 외삼촌 딸 이름도 아니고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재훈도 문서를 던지듯 내려놨다. 이건 무효야. 정신 이상이었을 수도 있어. 정신 감정 다시 받아야 돼. 유언장 공증까지 돼 있잖아, 오빠. 변호사 불러. 당장.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문장 속 진실을 부정하지 못했다. 전 재산 100%, 전혀 다른 인물에게 상속. 이튿날
법무법인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김 목자님 유언장에 따라 상속자 최은서 양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당사자는 현재 사실을 확인하고 조용히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진짜 충격에 빠졌다.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지인 명단, 유치원 명부, 동창회 기록, 심지어 요양원 출입 기록까지 하루 종일 샅샅이 찾아보다가 드디어 막내 수지가 인터넷 검색 결과 하나를 발견했다. 최은서 2005년생 서울시립고등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 중 할머니 김옥자 씨와 2년간 교류. 사회복지 전공 준비 중. 독거노인 정서 돌봄 프로젝트에서 꾸준히 활동. 설마 그 애야? 성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화면을 봤다. 모니터엔 밝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고등학생 은서의 사진이 떠 있었다. 팔짱 낀 김옥자 씨는 모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거짓말. 수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랑 그 애가 무슨 사이야 도대체. 봉사온 고등학생이잖아. 우리는 진짜 자식이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애가 상속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명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병원에 혼자 갔고 명절엔 늘 텅 빈 집으로 돌아갔다. 반면 은서는 매주 찾아왔다. 시장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같이 짜장면을 나눠 먹으며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라고 물어줬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외로움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줬던 것이다. 며칠 뒤 뉴스에 기사가 하나 떴다. 20억대 자산가 할머니, 전 재산을 가족 아닌 이웃 고등학생에게 상속. 가족에게서 사람 대접 못 받은 상, 그래도 날 사람처럼 대해준 아이가 있어서 마지막 선택은 후회 없다. 고인의 생전 편지 일부 공개.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찐 사이다. 가슴이 다 뻥 뚫리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가족이라고 다 가족 아님.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받아선 안 된다. 그리고 한 줄. 누군가 이렇게 적었다. 가장 조용한 복수가 가장 통쾌하다. 아니, 형님 집 이야기 기사 떴던데 진짜예요. 큰아들 재우는 아침 회의 도중 대리에게 질문을 받았다. 순간 얼굴이 확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을 고등학생한테 넘겼다는 뉴스 있잖아요. 사진이 형님이랑 좀 닮은 것 같아서. 그딴 기사 보지 마. 재훈은 노려보며 말을 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다. 20억 넘는 건물, 자식들 다 제끼고 이웃 학생에게 상속. 기사 제목은 하루 만에 포털 메인에 올랐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다. 누군가 일부러 캡처한 가족 사진까지 커뮤니티에 퍼졌고 그 안에 재훈과 막내 수지의 얼굴도 뚜렷이 보였다. 수지는 더 심각했다. 다니던 어린이집 학부모 단톡방은 초토화됐다. 수지 씨, 그 기사 혹시 진짜예요? 아니, 그 유산 안 받았다는 그 가족 애들이 저런 집에서 자란 거면 좀 저런 거 보면 진짜 효도가 뭔지 생각하게 되네요. 단톡방을 나가는 소리만 띠링하고 이어졌다.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욕을 퍼부었다. 지금 나한테 뭘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사실 하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람 대접을 해줬다. 이 한 문장이 세상 모두의 마음을 붙잡았다. 방송 출연 제안도 쏟아졌다. 은서양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심정이 어떠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감싸줬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이 돈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요? 하지만 은서는 그 어떤 방송에도 나가지 않았다. 대신
SNS에 딱 한 줄만 남겼다. 할머니는 제게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셨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판 은혜 갚은 고등학생이라 불렀고 어머니의 장례식장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가장 많은 꽃이 놓이기 시작했다. 묘지에 적힌 명패는 소박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김옥자 1939만 2025. 마지막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자식 셋은 아무도 묘지에 오지 않았다. 누가 오면 돌을 던질까 봐서였다. 그 대신 그들은 법무법인을 들락거리며 정신이 혼미했을 수 있다. 치매 증세가 있었다. 가족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그 어떤 항변도 사람 대접이란 한마디 앞에 무너지기 일쑤였다. 그리고 결국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었다. 공증된 유언장이 있고 생전 계좌 내역과 영상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재우는 고함을 질렀다. 우리 자식이었어. 20년, 30년을 엄마랑 살아온 우리가 왜 고작 몇 년 같이 짜장면 몇 번 먹은 애한테 다 준다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요. 고작 몇 번 짜장면이 그분에겐 전부였던 겁니다. 성우는 조용히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어머니가 생전에 보낸 문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감기 조심해라. 오늘 날씨 쌀쌀하다. 엄마가 된장찌개 했는데 오랜만에 들르지 않을래? 성우야, 생일 축하해. 미역국은 못 끓여줘서 미안하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문자창을 꺼버렸다. 내가 왜 그걸 안 읽었을까? 그 시각 은서는 조용히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수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노란 커버의 수첩. 안엔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은서랑 함께 시장 다녀왔다. 사과 깎아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은서가 시험 끝나고 왔다. 피곤할 텐데도 앉아서 얘기해줘서 고마웠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가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엔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너희 것이야. 하지만 하나만 부탁할게. 이 돈을 단지 쓰지 말고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건네주면 좋겠구나. 은서는 그날 밤 SNS에 또 하나의 글을 남겼다.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 유산은 김옥자 기념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저처럼 외로웠던 누군가가 언젠가 이 재단을 통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고라고요? 재훈은 상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팀장이 어떻게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한테 손찌검까지 하나요? 저는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이 격해진 이유가 엄마한테 유산 다 뺏긴 거 때문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거 다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침을 삼켰다. 그날 밤 술자리. 지인 하나가 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푸념했던 말. 웃기지 않아? 우리 엄마가 유산을 고등학생한테 다 줬다니. 우리는 뭐냐? 봉이야? 그 말이 고스란히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고 다음 날 실명은 가려졌지만 사성전자 팀장 A씨 유산 관련 기사 주인공 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이력이 털려버렸다. 그 후로 그는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었다. 회의에 참석해도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사내 메신저에 말을 걸어도 답장이 없었다. 심지어 휴게실 커피 머신 앞에서 직원들끼리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 어머님이 그분처럼 자식 두면 안 되겠다, 진짜.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엄마 묘에도 안 간 때잖아. 나 같으면 얼굴 못 들고 다닐 듯. 재훈은 손에 쥐고 있던 커피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그림자조차 자신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만 같았다. 막내 수지는 더한 굴욕을 맛보았다. 맘카페. 단 하루 만에 그녀의 닉네임은 전국구 조롱대상이 되었다. 샵, 찌질한 폐륜녀 실화냐. 샵, 20억 날린 욕심 만렙. 유산 못 받은 게 억울하면 생전에 효도를 했어야지. 키읔키읔키읔. 그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졌다. 액정이 깨졌다. 하지만 터지는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은 학교에서 기부도 못 받은 폐륜가정애라고 놀림을 당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당했다. 수지야, 우리 이사 가자. 아니,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수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해요란 말을 해본 적 없었다. 엄마는 왜 항상 냄새나는 음식만 싸와? 요즘 누가 멸치볶음 먹냐고. 애한테 그런 거 좀 그만 줘. 체해. 알겠지? 그녀가 늘 건넨 건 지적과 불평, 그리고 피로였다. 둘째 성우는 묵묵했다. 법무법인을 찾지도 않았고 기자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문자들을 다시 읽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무심했었나?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매달 조용히 계좌이체를 해주셨다. 100만 원, 50만 원, 그는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 이번 달에도 보내줘요. 내가 월급날 다시 줄게. 그런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엄마는 갚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가 그날 처음으로 한 말. 엄마 미안해요. 며칠 뒤 조용한 비가 내리던 오후. 공원묘지 한켠. 초록 잔디 위 소박한 비석 하나. 김옥자. 1939년 다시 2025년. 사람처럼 살게 해줘서 고마웠다. 그 묘 앞에 검정 우산을 쓴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성우였다. 그는 조용히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작은 목소리, 비에 젖은 신발,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노란 쪽지. 쪽지엔 그가 새로 적은 글이 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안 불러본 말 오늘 처음 해요. 사랑해요 엄마. 묘지 한편 은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사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걸 조용히 확인했을 뿐이다. 한여름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SNS에는 낯선 공지가 조용히 올라왔다. 작성자는 고등학생 최은서. 내용은 단 3줄이었다. 김옥자님의 유언을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유산을 전부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고 다시 한번 언론에 눈길이 쏠렸다. 속보, 고등학생 상속자, 유산 포기 선언, 단조건 제시. 단독, 그녀는 왜 전 재산을 포기하는가? 최은서가 밝힌 조건은 칼럼, 사람을 남기는 유산, 진짜 상속의 의미.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곧 다음 날 영상으로 발표되었다. 검은 셔츠에 조용히 머리를 묶은 은서.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김옥자 할머니의 상속자였던 최은서입니다. 하지만 이 유산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유산은 누군가를 다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쓰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의 일부를 할머니의 자녀들에게 되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채팅을 남겼다. 헉, 대인배다. 그 돈 다 줄 필요 없는데 이런 애가 진짜 교육받은 사람이네. 은서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훈련에 대한 조건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 세 자녀는 3개월간 기목자 재단이 지정한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함. 치매 어르신 돌봄, 위생 보조, 말벗, 식사 지원 등. 둘, 봉사활동 종료 후 매일 회고 일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 1000자 이상 기록해야 함. 셋,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상속 유산 중 일부 각 5천만 원을 재단 이름으로 전달. 넷, 조건을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은 자동 기부됨. 그 발표가 나간 그날 밤 자식들 셋은 따로 연락 없이 따로 움직였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머릿속에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세 자식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반응한 건 막내딸 수지였다. 5천만 원, 솔직히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지. 하지만 남편은 냉랭했다. 넌 지금 엄마의 진심이 아니라 은서의 시험에 통과하려는 거야. 그 말에 수지는 말없이 가방을 챙겼다. 좋아. 그럼 나라도 통과해 볼게. 한 번쯤 잘못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 볼게. 둘째 성우는 묵묵히 이메일을 보냈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재단 측에선 전화로 물었다. 이 조건이 유산 분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그 유산은 이미 저희 몫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누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겠죠. 그의 말은 메모로 남겨져 은서에게 전달되었다. 문제는 큰아들 재훈이었다. 이건 아니지. 그는 분노했다. 이건 공개적인 굴욕이야. 지금 나라 전체가 날 조롱하는데 내가 요양원에서 노인들 똥기저귀나 갈아야 한다고?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그게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과 아니야? 돈 안 줘도 좋아. 자존심까지 팔 순 없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 하얀 가운을 입고 식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낯익은 얼굴이 섞여 있었다. 막내 수지, 그리고 둘째 성우. 수지는 처음엔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할머니 손을 잡아야 할 때마다 자꾸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아프시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성우는 정직하게 움직였다. 기저귀도 갈았고 치매 환자의 욕설도 다 받아냈다. 그리고 매일 밤 회고 일지를 적었다. 오늘은 김명수 어르신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셨다. 잠깐이지만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보낸 그 짧은 문자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깊게 남아있다. 봉사활동 3개월이 끝날 무렵 은서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이건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어머니가 원하셨던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겐 각 5천만 원이 기목자 복지기금 기부자 명의로 전달되었다. 수지는 그 돈을 한부모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전액 기부했다. 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성우는 그 돈으로 어머니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었다. 옥자 장학금 후회하지 않는 자식이 되기 위한. 늦가을 붉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지던 오후. 서울 외곽의 요양원 입구에 한 남자가 멈춰 섰다. 검은 코트, 날선 인상,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뒷모습. 재훈이었다. 여기 김옥자 씨 어르신 계셨던 곳 맞죠? 접수처 간호사가 잠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네.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혹시 자녀분이세요?
재훈은 잠시 머무시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간호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확인한 뒤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유품 중 하나인데 혹시 나중에라도 가족분이 오시면 드리라고. 재단 쪽에서 보관해달라고 했어요. 재훈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다물었다. 요양원 뒤뜰 은행나무 낙엽이 수북히 쌓인 벤치에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는 봉투는 얇았지만 묵직했다. 김재훈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지의 첫 문장은 그의 가슴을 철썩 때렸다. 재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올지 솔직히 반반이었다. 너는 늘 바빴고 나를 부끄러워했고 그래도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했단다. 나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다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도 이해한다. 그렇지만 한 번쯤 묻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난 너만은 날 사람으로 봐줄 줄 알았어.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편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한 줄,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 문장이 귀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날 밤 은서를 찾아갔다. 재단 사무실. 저녁이 넘어 어둑해진 시간.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셨네요. 나중에라도 꼭 한 번은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다. 예의는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봉사 조건은 거절하셨죠.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땐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요. 나도 회사에서 짓밟이고 가족도 깨지고 솔직히 무너졌죠. 그래서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는 가슴에서 무언가 꺼냈다. 노란 쪽지. 그리고 그 아래엔 묘비 사진 한 장.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지금은 늦었지만 엄마가 무덤 속에서라도 내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은서는 한숨을 쉬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은 한 번도 돈을 원한 적 없으셨어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죠.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어요. 은서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한 건 당신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그 말에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어머니의 자필 편지가 있었다. 재훈이에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무시할 수 있겠지.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너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어. 다만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한 사람을 끝까지 무시한 대가를 스스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는 편지를 덮고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는 그분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게 할머니께 대한 마지막 예의니까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은서는 조용히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올려놓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서는 회고록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용서는 타이밍이다. 눈물이 난다고, 후회한다고, 그게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가로수 잎이 다 떨어지고 서울 시내의 공기는 어느새 매서워져 있었다. 큰아들 재우는 그날 아주 조용한 결심을 했다. 그가 향한 곳은 한 청소 용역업체. 복도 청소, 계단 손잡이 닦기, 빌딩 외벽 유리창 닦는 일까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많은데 형씨는 젊은 편이네. 그냥 손으로 일 좀 하려고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자신이 한때 더럽다고 생각했던 일, 어머니가 생전에 늘 했던 바로 그 일. 그는 이제야 그 손길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비에 젖은 걸레를 짜며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낀 먼지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그는 계속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밤이면 묘지를 찾았다. 한 손에는 과일 한 봉지, 다른 손에는 국화 한 송이. 아무도 없는 묘지 앞에서 그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막내 수지는 더 극적인 변화를 택했다. 그녀는 김옥자 재단 산하 독거노인 방문 간호팀에 자원했다. 아이들 학원도 줄이고 SNS도 다 지웠다. 어르신, 밥은 드셨어요? 발톱 좀 깎아드릴게요. 이번 주는 제가 직접 김치 가져올게요. 그녀는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울고 매일 웃었다. 그 중에서도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말한 순간이 잊히지 않았다. 우리 딸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말에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스스로를 돌아봤다. 엄마가 내게 듣고 싶던 말, 내가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그 말. 엄마, 나도 고마웠어. 수지는 어머니의 생일에 맞춰 옥자 밥상이란 이름의 식당을 열었다. 수익 전액은 저소득층 여성 노인을 위한 식사 쿠폰으로 제공됐다. 둘째 성우는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시 가족을 마주하려고 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식탁 앞에 앉아 묻는다. 우리 어머니 같으셨으면 뭐라 하셨을까? 그의 말에 아내는 살짝 웃는다. 당신 어머니 된장찌개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지. 성우는 어머니가 남긴 된장 레시피를 수첩에 적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건 너도 나중에 꼭 해줘. 아빠도 어릴 땐 이 맛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 그렇게 한 가정의 식탁 위에 어머니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은서, 그녀는 여전히 김옥자 재단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한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처럼 어른 한 명의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소녀들을 돕고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돈보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람이 더 컸어요. 누군가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은 기억에 묻히면 사라지지만 마음은 누군가한테 건네지면 계속 살아있거든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묘지엔 눈이 소복이 쌓였다. 묘비 앞에는 세 개의 초가 나란히 놓였다. 누가 놓았는지, 누가 먼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작은 접시에 떡국을 놓았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쓰던 손수건을 올려놓았으며 또 한 사람은 살짝 젖은 편지 하나를 두고 갔다. 이제야 엄마를 사람으로 불러봅니다. 엄마, 우리도 사람처럼 살아볼게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크리스마스 아침. 김옥자 재단의 작은 회의실에 은서와 성우, 수지,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모였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손에 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연한 갈색 표지에 자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는 이름. 옥자, 사람으로 살고 싶던 시간들. 이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 중 발견한 유일한 수첩이에요. 그녀는 손에 쥔 수첩을 펴며 말했다. 그 안에는 돈도 땅도 명예도 아닌 한 사람이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게 들어있더라고요. 수첩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자식들을 미워한 적이 없다. 그저 내 인생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창피해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일부러 작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작으면 욕도 덜 먹고 기대도 덜 받을 테니까. 두 번째 장에는 가계부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87년 3월 2일 성우 학원비 4만 원. 1989년 2월 18일 수지 치과 치료비 18만 원. 1993년 1월 12일 재훈 대학교 등록금 320만 원. 그 밑에는 짧은 메모. 그래도 다 시켰다. 나름 엄마 구실, 아니 인간 구실은 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세 번째 장에는 자식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적혀 있었다. 재훈이는 늘 바빴다. 바쁜 게 죄는 아니지만 바쁘다는 말을 이유로 마음을 닫으면 그건 결국 거절이다. 성우는 조용했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아이가 미안해하는 걸 느꼈다. 말이 없을 뿐 늘 마음은 가까이 있었던 아이. 수지는 나를 거칠게 대했다. 하지만 아직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언젠가는 어른이 되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은서는 수첩을 넘기다 말고 살짝 웃었다. 이 수첩에 아무런 원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수지의 눈이 빨개졌다.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돈은 남겨도 사라지지만 내가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그날 은서는 수첩을 디지털로 정리해 김옥자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했다. 이름은 간단하게 정했다. 한 사람의 수첩. 며칠 뒤 그 수첩은 수만 명에게 공유되며 전국적으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블로거 댓글. 읽는 내내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표현은 서툴렀지만 고등학생 인스타. 엄마랑 싸우고 도망치듯 방에 들어왔는데 이 수첩을 보고 펑펑 울었다. 문 열고 엄마한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댓글 수 28만 건, 공유 수 10만 건. 그리고 그 중에는 익숙한 사람의 댓글도 있었다. 저는 이 수첩의 주인공의 아들입니다. 생전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알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그 수첩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번져가고 있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서는 수첩 옆에 어머니의 사진을 조용히 걸었다. 사진 속 김옥자 씨는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어딘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직접 적은 캘리그라피가 붙었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날은 김옥자 씨의 일주기 추모 행사 날이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처음으로 열리는 옥자 기념 장학회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행사장 앞 전광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어머니가 남긴 수첩, 수천 명의 삶을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 작은 공간이었지만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누구도 고 김옥자를 직접 아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녀가 남긴 마음은 모두의 가슴 속에 있었다. 무대 한쪽,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큰아들 재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가장 구석자리를 일부러 찾는 사람이 되었다. 주인공이 될 자격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손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하루에 하나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 쓰기. 그 노트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 나 잘 다녀올게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하죠?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요. 별것 아닌 말들. 그가 평생 입에 담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이 말들을 썼다. 하지만 이제 마음속에서 울지도 않았다. 그게 버리고 그게 용서였다. 시상식은 조용히 이어졌다. 2025년 옥자 장학생 20명에게 장학금과 도서를 전달합니다. 무대에 오른 아이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고 수줍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울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누군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니. 그 모습은 마치 김옥자 씨가 바라던 진짜 가족 같았다. 무대 아래 성우는 봉사 스태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젠 그는 김옥자 재단의 이사였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이제 누군가의 뒷모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됐다. 사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실현해가고 있었다. 그는 장학생 중 한 아이의 이름표를 보며 말을 걸었다. 혹시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친구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힘들어요. 엄마가 일하러 늦게 들어오면 무서워요. 성우는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그 마음 아저씨도 잘 알아. 그리고는 책가방에 몰래 사탕 하나를 넣어줬다. 다음에 또 봐. 이제 넌 사람 많은 아이니까. 한편 수지는 옥자 밥상 부스에서 배식을 맡고 있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어머니의 손맛을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요리였다. 이 김치찌개,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맛이랑 똑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수지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만든 맛이에요. 그리고 아이에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아가, 김치 조금씩만 먹자. 맵다. 그 말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였다. 아마 오래전 김옥자 씨가 딸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을 것이다. 마지막 발표 순서는 재단 운영자인 최은서였다. 검정 터틀넥에 단정한 차림으로 무대에 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김옥자님은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준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옥자 씨가 마지막으로 썼던 그 수첩이었다. 오늘 이 자리엔 그분의 자녀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분의 새로운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첩은 이제 공공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녀는 수첩을 유리액자에 넣고 말했다. 누구든 사람 한 명을 사람으로 대하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자식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쳤다.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 추모제도 같이 오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작게 말했다. 그래. 우리 이제 엄마한테 안 부끄럽게 살아야지. 그날 밤 묘지엔 은서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조화를 묘비 앞에 놓고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 오늘 다 왔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 모두가 할머니 이름을 불러요. 이제 할머니는 정말 사람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작은 웃음. 그 웃음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리고 묘비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졌다. 김옥자 이름 없는 이들을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